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이현윤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열띤 토론을 진행했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이 그때. 부족해가지고 저도 약속 시간이 있어서 네네. 다 마저 못하고 오늘 다시 2차 토론 진입했습니다. 2차 전으로. 2차 토론으로 진입했습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네. 혹시라도 모르니까 교수님 가볍게 자기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교수이고요. 얼마 전에 이현은 교수의 경제포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재직하고 있고 제4의 길 연구소를 최근에 시작해서 또 개인 연구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연구소 대표님으로서 네네. 그 활약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주셨던 책이 있죠. 예정된 미래. 네네. 그 부제가 4가지 뉴노멀과 제사의 길. 네네. 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은 또 이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그런 것들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좀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중국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죠. 네, 중국 경제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보면. 근데 위기 상황이라고까지는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마치 중국이 갑자기 폭망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는 중국 경제가 그래도 뭐 4%대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놓고 GDP 2위 국가가 4%대 성장하는 그런 나라가 과연 폭망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흐름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게 마치 경제 위기 상황에 내몰릴 것 같은 상황으로 규명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의견이 시장에선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의견을 혹시 갖고 계신지요? 저는 일단 그 중국 경제가 네. 미래가 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 사람이에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국 경제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네. 가장 빠르진 않죠. 가장 빠른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그렇죠. 두 번째로 빠른 나라가 사실은 중국이에요. 네. 그만큼 빠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는 지난해 0.72명이고 중국도 한 1.00 살짝 넘거든요. 이 정도면 나라같이 생긴 나라 중에는 정말 제일 낮은 나라예요. 예를 들면 네. 싱가포르나 뭐 홍콩이나 낮지만 그건 나라라고 보기가 어렵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비교 가능한 나라 중에 제일 낮다는 얘기고 네. 뿐만 아니라 중국은 그동안 굉장히 그 건설 위주로 한 그러한 경제 성장을 또 주도를 했어요. 네. 주로 이제 경기가 나쁠만 하면 뭐 건설 경기 띄워가지고 건설 경기 뜨니까 여러 가지 전후방 연관 산업도 같이 뜨고 네.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경제가 계속 살아났었거든요. 그것도 또 대한민국과 또 똑같아요. 대한민국도 네. 거의 뭐 시멘트 경제죠. 그러니까 튼튼해서 시멘트가 아니라 네. 시멘트 둘이 부어가지고 네. 건설 경기 살려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띄웠어요. 그러한 네. 가운데 네. 중국 경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계부채가 늘어났어요. 이것 또한 또 대한민국이 또 똑같아요. 네. 대한민국과 그리고 중국이 지난 한 7, 8년 전 아니면 또 한 10년 정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계부채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아미르 수피 같은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뭐라고 해서 이 두 나라 큰일 났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계부채가 GDP 대비로 이렇게 늘어나니 이거 문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두 가지를 보잖아요. 하나는 네.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또 하나는 그 규모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하느냐 이런 건데 사실 두 나라가 제일 빠른 속도로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거고 근데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한국이 더 위험해요. 한국은 뭐 GDP 대비 100%가 넘는다고 하고 최근에 뭐 GDP 추계를 바꿔가지고 95% 밑으로 떨어졌다고 네. 하는데 전 100% 넘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근데 중국은 사실 그렇게 되진 않아요. 이게 한 60% 살짝 넘잖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문제고 또 그 가운데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니까 마치 천천히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속도를 확 내버리면 그러면 얼마 전 사고 난 것처럼 그러다 사람도 죽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다 이제.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고 또 중국은 또 우리나라랑 달리 하나 더 나쁜 것도 있어요. 이게 네. 이제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더욱 네. 예전에 등샤오핑에 하던 그러한 어떤 흥묘백묘론 뭐 이런 거보다는 네. 좀 색깔을 분명히 구분해서 이거는 사회주의냐 아니면 이건 시장 경제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좀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 운영이 네. 좀 더 경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실패 요인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렵고 또 더 하나 얘기한다면 네. 이제 미중 간에 이제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가운데서 예전처럼 뭐 완전히 자유무역하고 그래서 뭐 미국이 얼마든지 중국 물건 사주고
그런 때는 정말 땅짓고 헤엄치기인데 지금은 과연 예전과 같은 상황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쁜 거 틀림없이 나쁜데 사람들이 네. 계속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면 저는 정말 토론해 보고 싶어요. 그럴 수가 없는데 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24년 경제 전망서를 냈을 때요.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조금 안 된 시간이죠. 그때 이제 20가지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고 중국 경제를 꼬꾸라지는 중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꼬꾸라진다는 그 표현이 뭐 한때 뭐 14%대 성장을 했었던 그런 중국 경제가 어느새 뭐 10%, 8%, 6%, 5% 그리고 4%대로까지 성장률이 이렇게 주춤하게 떨어지는 이런 현상. 근데 여전히 그러니까 가끔 이제 중국 경제 탄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4%대 성장하는 나라 어디 있느냐. GDP 규모가 이렇게 큰 나라로서도 4%대 전년 GDP 규모로 봤을 때 세계 2위인데 그 엄청난 규모의 GDP가 또 4%대로 증가하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폭망한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전과 같은 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할 때 나타난 병폐가 굉장히 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중국 경제가 앞으로도 고성장할 거야라는 그 기대감에 공장을 이만큼 쳐놨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성장률을 계속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이 줄고 노는 공장이 생기고 폐쇄하는 공장이 생기고 그러니까 기존 인력들이 또 유출되고 신규 채용이 줄고 결국 그만큼 높은 성장세가 유지되지 못함에 따라서 우당탕탕하는 일들이 있고 그 우당탕탕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 작년에 기록했었던 청년 실업률 같은 거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우당탕탕하는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저도 중국 경제가 참 어렵다, 어렵게 가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GDP 규모로만 놓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요소들을 저도 정말 100% 공감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계부채를 또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가계부채보다도 저는 국가부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제 그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주체가 우리 경제학과 교수님이니까 가계, 기업, 정부잖아요. 근데 가계부채도 문제지만 기업부채도 문제고 기업부채 중에서도 건설사들의 부채가 문제고 근데 가장 심각한 부채 문제는 정부 부채인데 정부 부채 중에서도 지방 정부 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소위 숨겨진 부채라고 LGFB 네. 성격을 그런 부분의 부채 문제에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정부의 드라이브도 한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또 가계부채 이외에 이런 부정적인 요소, 중국 경제를 좀 짓누르는 듯한 그런 요소 또 어떤 아니, 부분인지 100% 그것도 동의하고요. 네. 우선 그 말씀에 대한 저의 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네네. 경제 성장률 지난번 가지고도 잠깐 토론을 했었는데 네. 4%대 뭐 최근에는 뭐 5%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네. 이거 그렇게 사실은 세계은행이라든가 뭐 IMF도 다 지금 상향 조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경제학을 평생 연구하고 가르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네. 4%대 5% 성장하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가 상승률이 0%대로 수렴하는 건 전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거기다 실업률이 4, 5%대 그런 경제 성장을 하는데 실업률이 뭐 지난해 뭐 우리 청년 실업률 뭐 20%라고 그러고 뭐 올해도 지금 뭐 10%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굉장히 높은데 네.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네. 미국 같으면 네. 지난해 뭐 미국도 뭐 2.5% 성장하고 올해도 뭐 2.6%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긴 보세요. 우리 실업률이 한 4% 남짓이에요. 4.1% 된다고 하고 약간 높아진다고 해도 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 네. 실업률은 어떻게 더 낮냐는 거고 예. 물가 상승률은 미국은 어떻게 지금 아직도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예. 그 GDP 성장률은 훨씬 더 높은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의 경우에는 어쨌든 뭐 거의 5% 근접하는 정도까지 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고 네. 국제기구도 최근에 많이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뭐 네. 최소한 4% 후반대까지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상향 조정해서 한 2.6% 성장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작년에 미국이 2.5% 성장했으니까 그보다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작년에 5.1% 성장했으니까 그보다 약간 낮는다 했는데 낮아도 아직 미국보다는 거의 2배 성장한다는 건데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러면 왜 물가 상승률은 아직도 미국이 더 높고
중국이 그렇게 거의 0%대로 수렴하고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냐.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낮은 미국은 인플레이션 걱정하고 더 높은 중국은 디플레이션 걱정하냐. 또 한 가지 네. 실업률은 어떻게 미국은 지금 한 4% 남짓인데 중국은 그거 2배 이상 되느냐. 제 말씀 무슨 얘기냐면 제가 평생 경제학을 연구하고 가르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뭔가 숫자가 틀렸다. 그럼 뭐가 틀렸냐는 거예요. 미국의 숫자가 틀렸겠어요? 중국의 숫자가 틀렸겠어요? 중국이 틀렸죠. 그럼 중국이 틀렸으면 뭐가 틀렸겠느냐. 경제 성장률이냐, 실업률이냐, 물가 상승률이냐. 제가 볼 때는 제일 검추기가 어려운 것이 전 물가 상승률이고 물가 상승률이 대체로 그냥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네. 그냥 나타난 거고 감추기 쉬운 게 실업률이나 아니면 경제 성장률이라고 보는데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마사지가 되었다고 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실제 뭐 청년 실업률도 최근에 뭐 제대로 발표도 안 하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높다는 거 알고 뭐 대부분 다 얘기하잖아요. 고용 사정이 너무 나빠가지고 대학 졸업해가지고 잘 안 되고 뭐 거리에 나와 있고 뭐 여러 문제를 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게 4% 후반대 경제 성장을 하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일단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뭐가 문제인데 네. 이렇게 볼 때 이제 가계부채가 이제 많이 증가한 것도 문제지만 지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사실 가계부채보다는 기업부채가 더 문제고요. 네. 기업부채도 100%가 넘는 거고 정부부채의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우리 정부부채 하면 이제 중앙정부가 있고 이제 지방정부가 있잖아요. 이 중앙정부는 50%도 안 돼요, 사실은. 그거보다 이제 지방정부 부채가 그것도 이제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LGFB, 소위 이제 그림자 부채가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새롭게 무슨 뭐 그 지방정부 차원에서 경기를 갖다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을 쓸 수 없다는 거고 아니면 그걸 넘어서 아예 자기 자체가 그 부채의 늪에 빠져가지고 꼼짝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저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거다. 그렇지만 저는 중국이 한국보다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태까지 잘못된 그 악의 고리를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노력은 전 정말 가상하게 봐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나 한국이나 공통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에 몰빵해가지고 시멘트 경제 소위 그 건설 위주 해가지고 막 경제 성장을 한 거예요. 네. 사실 우리 GDP에서 보면 수요 측에서 생각하면 투자가 있고 소비가 있고, 그러니까 소비 수요가 있고, 투자 수요가 있고, 정보 지출 수요가 있고, 순수출 수요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있으면 사실 그 중국이나 한국이나 생각해보면 뭘 많이 하냐면 이 투자 중에서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건설 투자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사실 근데 미래 먹거리는 건설 투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 져가지고 미래 먹거리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필요한 집을 짓는 건 필요한데 중국도 이미 너무 많이 져가지고 뭐 1억 채가 남느니 뭐 수천만 채가 남는다 그러고 한국도 사실은 실질적인 제가 볼 땐 주택 보급률 100%가 넘었어요. 근데 자꾸 이제 분가하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94%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실제 다 했다. 근데 뭘 안 하고 있느냐? 미래 먹거리 투자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설비 투자고 R&D 투자거든요. 그거를 중국은 그래도 시진핑 정부가 딱 들어서 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아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020년대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 상황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부동산 잡기를 한 거잖아요. 그것도 네. 잡기로 하고 뭐 다른 것도 뭐 사교육도 잡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면서 어쨌든 그게 이제 충격이 돼가지고 부동산 경기 꺼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자산이 소리어 이제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이러면서 이제 경제가 점점점 침체하는 국면이 나타나는 건 틀림없다. 그러니까 4%대가 이상 될 수가 없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솔직하게 그냥 네.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다. 제 얘기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고 그게 중국 입장에 생각하면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그 패권 경제, 무역 경쟁, 기술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옛날처럼 계속 집만 짓고 있다가 당장에는 경제 성장을 높여줄 수 있지만 그게 미래 먹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중국 얘기하다 끝나버렸는데 오늘 자꾸 한국 얘기를 더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중국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뭐 묻은 개가 뭐 욕하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한국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약한 고리가 틀림없이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 중국을 계속 들여다보려는 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우리나라와 경제 관계가 밀접하고 아니 정치, 외교, 군사적인 관계가 굉장히 어쨌든 긴밀하게 우방이든 아니 적대국이었든 그러한 관계가 있는 게 바로 미국이고 중국이기 때문에 그 나라들의 사정을 좀 보자는 거 차원이잖아요. 중국이 확 주저앉아버리면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이 뭐 이래저래 이제 뭐 미국으로 뭐 제일 수출 대상국이 뭐 전환하고는 있습니다만 너무 급격하게 변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적응을 못 하니까.
그러면 이제 들여다보는 건데 어쨌든 중국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울 거다. 다만 그게 이제 과연 부정적으로 제가 본다 했는데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서서히 꺼지느냐 아니면 갑자기 팍 꺼지느냐 이런 건데 적어도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서서히 꺼지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도리어 우리나라는 또 자꾸 우리나라를 제가 또 얘기를 하는데 도리어 서서히 꺼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서서히 꺼지고 있는데 계속 이 부채를 계속 키우는 정책을 계속 써버리니까 이게 폭 꺼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걱정을 저는 하는 거죠. 좋습니다. 중국 경제를 이제 심층적으로 이제 논의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 경제가 이제 폭망하는 게 아니라 꼬꾸라진다라고 표현 썼던 이유가 그겁니다. 점점 이제 늪에 빠지는 것처럼 꼬꾸라지는 현상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었는데, 자 그러면 제 질문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말씀하시는 동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큰 우리 이야기의 줄기에서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을 듣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정책이 경제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까지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 이런 문제가 있고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실한 상황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만 나홀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를 했죠. LPR 금리나 정책 금리를 다 인하하고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을 했죠. 그런데도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건전성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복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 자체도 경기 자체도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플러스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동성을 동원한 통화정책 관점에 접근을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재정정책인데 재정정책 관점에서는 뭐 지금 뭐 원래 중국 경제가 좀 이런 좀 안 좋은 상황에 내몰릴 때마다 지속적으로 도입하는 정책 하나가 그 이구환신이라는 정책이잖아. 그러니까 내구재 구매할 수 있도록 과거 것을 버리고 네, 지금도 하고 있죠. 그렇죠. 새로운 내구재를 구매하라라는 그런 뭐 보조금 줄게 이런 거죠. 뭐 오래된 자동차 쓰던 사람들 지금 교체하면 보조금 줄게. 가전제품, 가구 다 포함이죠. 이렇게 해서 내구재 소비를 좀 진작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 저는 의견을 드린다면 이구환신 정책을 도입했을 때 1, 2년 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1, 2년 정도의 내구재 소비가 늘어나지만 내구재 소비가 원래 1, 2년 동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폭발적으로 감소하거든요. 약간 비슷한 게 2020년, 21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그때 홈 이코노미가 등장하면서 가전 가구 수요가 폭증했었습니다. 그때 LG전자 사장님 뵌 적이 있는데 저한테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 수요가 언제까지 증가할까요? 이 질문이에요. 너무 수요가 증가해서 걱정.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고 나면 20년, 21년 이후에 22년부터는 다시 내구재 수요가 급감해요. 왜냐면 지난해 다소 수요가 있었으니까. 내구재라는 그 개념 자체가 5년에서 10년 정도 쓰는 물건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구환신 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 과거에도 먹혀들긴 했습니다. 내구재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GDP 증가율을 생각했던 것보다는 올려잡는 하나의 그 트리거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중국 경제가 일시적으로는 이제 소매 판매가 늘어나는 현상이 있을지라도 중장기적으로 이제 고성장에서 중성장으로 중성장에서 저성장으로 고착화되는 일은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저도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이제 반문이에요, 이번에는. 저는 이제 왜냐하면 중국 통계에 대한 그 신뢰가 저도 별로 없어요. 근데 신뢰가 별로 없다 보니 중국 경제 성장률이 과연 맞을까에 대한 의문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얼마 전까지 월간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0%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중국은 저는 이미 디플레이션에 놓였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가 2%인데 중국은 3%니까 목표 물가 자체가 높은 나라의 기준에서 0%대 물가 상승률을 보인다는 것은 디플레이션 현상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목표 물가가 다 다르니까요, 나라마다. 그런 면에서 디플레이션 현상에 놓여 있다라고도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드리려는 질문은 그러니까 GDP 통계가 제일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 주셔서
그 근거가 있으면 더 좋겠는데 예를 들면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GDP 통계도 있지만 그렇지만 IMF나 월드뱅크나 OECD나 그런 국제기구들의 중국 경제 성장률 실적치와 전망치가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외경제연구원이 이제 국제연구기관 중에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유일한 기구인데 이런 뭐 국내외 여러 기관들을 가지고 봤을 때도 기존 중국 경제 GDP나 성장률이나 전망치를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혹여나 GDP 증가율의 통계 조작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중국 편에 서 있지 않은 기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하나 하거든요. 그런 의문이 솔직히 듭니다. 네. 혹시 이 부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문제 너무 날카로운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전혀 뭐 네. 기다렸던 질문인데요. 아, 네네, 좋습니다. 제가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각 경제 전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 네, 이분들이 어떻게 전망하는지 아세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각국에서 그거 준 자료 모아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 약간 마사지 하는 거예요. 네.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거 좀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지. 다른 방법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중국 경제 따로 그런 데이터 모으나요? 안 모아요. 중국에서 준 거 가지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옛날부터 그 추세하고 세계 경제 전체 보고 해가지고 거기서 약간 그 미세 조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고 또 작년부터 계속 또 온 추세가 있으니까 네. 거기서 크게 안 바꾸는 거 정도죠. 그래서 네. 우리가 그냥 IMF든 월드뱅크든 거기서 발표한 그 자료를 볼 때는 네. 추세 정도를 우리가 참조하는 것이지 네. 절대치가 그게 그래서 거기서도 뭐 4.6% 성장한다고 했다. 그런 게 진짜 네. 그거다.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냥 중국이 준 자료 가지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갑자기 뭐 GDP 추계하는 방법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제 그걸 딱 보내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요. 모아서 거기 몇 사람이 모아가지고 거기가 아니면 뭐 대단한 무슨 뭐 시계열 뭐 봐가지고 무슨 뭐 계량 경제 모형 가지고 이렇게 예측하는 것 같아도 그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거 다 평생 해본 사람인데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엄청나게 세계 국제기구 세계은행에서 하는 게 네.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더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많은 나라 걸 다 봐야 되는데 어떻게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일단 그분들이 하는 것도 그냥 어디서 갑자기 자기들이 다 추계한 것이 아니라 주는 자료 가지고 했다. 그 말씀 일단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네, 드리고 좋습니다. 싶은 거고. 이 그리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잠깐 네. 첨언을 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첫 커리어를 이제 국제연구기관에서 시작했거든요. 이제 국제연구기관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국제기구 회의에 좀 참석을 하게 된 일이 많이 있었고 그때 이제 제가 경제통계학 쪽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 국제 통계를 일원화하는 표준화하는 그런 작업에 참여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게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대가 21세기고 지금 2024년입니다. 지금 그 통계를 이제 해당 담당관들이 물론 있어요. 한국 담당관이 있고 뭐 기재부 출신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뭐 각 국가의 담당관들이 있고 그 통계를 받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국제기구를 존중하고 존중하지 않고를 떠나서 각 기관들은 자기 기관의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단 하나의 기관도 빼지 않고 국제기구라고 치더라도 국제기구가 아닌 맥킨지나 BCG나 민간 자문 어떤 컨설팅 펌이나 아니면 IB 그 투자은행들을 포함해서 혹은 뭐 증권사를 포함해서 그 어떤 기관들도 중국 경제 성장률을 예를 들어 제로 성장이나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저도 제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사실은 저 의견이에요. 이게 제가 맞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이현우 교수님의 주장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그 통계에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그 부분을 찾지 못한 한, 그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증명하지 않는 한, 그 통계를 일단은 준용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김 교수님 말씀이 뭐 전혀 틀렸다고 예. 제가 뭐 저도 그런 근거가 없을 수도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하고 중국하고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비교할 때 네. 한쪽은 너무 이상하다. 이제 그게 첫 번째고 저도 이상하게 보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시니까. 각 세계은행이나 뭐 예. 아니면은 뭐 IMF나 거기서 이렇게 발표한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냥 거기에 이제 각국에 네.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자료 제공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요. 맞아요. 예. 그럼 거기에 맞춰서 쭉 보내요. 그럼 예.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전 세계의 경제 흐름 같이 보고해 가지고 조정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네. 그게. 네. 저는 그 말씀 그냥 드린 거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원천적인 데이터의 소스는 결국은 세계 각국 정부가 주는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중국은 중국대로 이제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모아서 주는데, 중앙정부는 잘하신 것도 지방정부에서 다 긁어 모아가지고 끌어올리니까 그거 모은 거거든요. 그럼 지방정부 입장 생각하면 자기 앞으로 출세길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는 당연히 자기 지방정부가 자꾸 경제가 더 좋게 만들려고 하고 또 데이터도 가능하면 그렇게 좋게 마사지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네, 있을 수 합리적인 있습니다. 의심은 예. 해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들여다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너무 좋은 제가 말씀이고요. 이거 가지고 여기서 계속 맞아요. 또 토론하다 딴 거 못합니다. 아니, 너무 좋은 말씀인데 저는 그냥 아까 처음에 말씀 주셨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볼 만한 지점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 제로 물가 상승률이 유지되고 있는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반영하는 GDP 증가율이 어떻게 4, 5%가 될까를 거기가 실업률은 또 그렇게 그러니까 높으면서 그걸 제가 계속 고민해 봤거든요. 네. 그렇게 될 수 있을지를. 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못 해내니까 네. 혹시나 그걸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를 여쭤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이 안 되는 알고 거죠. 있는 제가 공부한 그러한 여러 가지 거시경제 모형에 아무리 집어넣어도 맞아요. 나오지 설명이 않는다는 안- 거예요. 예를 그러니까 안 들면 된다는 거예요. 일본 물가 상승률이 제로 30년 동안 제로였고 경제 성장률도 제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이 되잖아요. 네, 유럽도 마찬가지. 네. 물가 상승률 제로였고 성장률도 제로였고 이게 설명이 되거든요. 고성장 고물가 고금리고요. 네.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인데 중국 경제는 물가 상승률 이외에 다른 요소가 GDP 증가세를 많이 만들었겠구나. 예를 들면 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2.6%라고 가정했을 때 재밌게도 인공지능을 포함한 ICT 산업의 증가율, 산업 그 부문의 GDP 증가율이 한 8.8%입니다. 그러면 이 ICT 산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미국 내 산업의 증가율은 2%를 훨씬 밑돌겠죠. 그런 것처럼 중국 경제가 물가 상승률이 낮지만 이게 이 통계가 맞다고 가정했을 때 물가 상승률도 낮고 실업률도 높지만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거나 기존의 생산 설비로 생산량이 늘어나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GDP는 증가시킬 뿐 신규 채용은 안 되고 신규 투자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고용도 안 좋고 그러니까 소비가 둔화돼서 물가 상승률도 마이너스인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냥 그 저는 일정 부분 가늠- 맞는 예, 저도 예. 그 말씀 살짝 드리려고 했는데 네. 사실 중국 경제가 이제 연초보다 더 이제 성장할 거라고 보는 게 바로 그 수출이 네. 생각보다 많이 돼서 그렇죠.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정 부분 고음 면은 있어도 네. 그래도 너무 심하다. 이제 그 말씀 제가 계속 너무 드리려고 좋습니다. 너무 하는 좋은 거고요. 말씀이십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엄청나게 싸게 전 세계에 막 미래노기 수출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미국에서 유럽에서 뭐 우리나라까지 알리테모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가지고 막 싸게 막 갖다 밀어내니까 네.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그에 대한 어떤 반발을 하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 가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물건이 많이 팔려 나가니까 수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당연히 그 GDP의 플러스 요인이 되니까 그게 영향을 주고 그게 이제 물가를 높이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싼 물건이 그냥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뭐 그 생산 설비를 만들고 뭐 새로운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 그냥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고용 같은 걸 좀 더 늘어나야 되죠. 어떻게 안 늘어날 수 있겠어요. 그럼요. 이제 네. 그러니까 삼박자가 다 맞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는 말이 되지만 네. 적어도 그러니까 저는 100% 이게 거짓말이다. 그래서 뭐 0% 성장일 거야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좀 감안하고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좋습니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앞서서 하나 더 말씀하신 거 더 예. 말씀드리면 이제 하도 오래해서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하긴 한데 네. 그 이제 GDP를 보면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잖아요. 소비 수요. 네. 소비 수요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70% 같이 네. 가까이 되는 68%, 60% 이렇게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 4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한 50% 정도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은 미국하고 달리
수요를 갖다 이렇게 촉진하는 정책을 써도 미국보다는 GDP 성장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러한 효과가 좀 약하다 하는 게 첫 번째고, 기여도가 낮다. 두 번째는 중국 정부가 생각할 때 사회주의 국가가 대부분 다 그렇지만 소비를 막 부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제를 끌어올리려고 하지 않아요. 소비를 끌어올린다는 건 뭐예요? 한번 먹고 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항상 생산 쪽으로 생각하죠. 이 사람들은. 그 생산을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생산 설비 늘리는 거고 기술 수준을 높이는 건데 그건 투자 수요잖아요. 네. 투자 수요를 높여야 되는데 그 투자 수요 속에 들어가면 세 개가 있잖아요. 네. 그게 설비 투자고 그리고 R&D 투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건설 투자인데 그동안 건설 투자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걸 좀 제외하고 설비 투자하고 R&D 투자를 많이 늘리려고 한다. 그걸 또 이제 많이 늘려버리니까 이제 그게 바로 과잉 설비가 되고 그러니까 또 이게 디플레이를 가져오고 또 외국으로 또 물건을 많이 또 밀어내게 하는 또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국내 수요를 많이 적극적으로 살리려고 하지 않는다. 중국이 못해서가 아니라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건설 투자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려고 안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 경기를 적극적으로 살리려고 하지 않는다.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 살리려면 왜 못 살려요? 미국처럼 그냥 코로나 딱 터지니까 어떻게 양적 완화 엄청나게 해버렸잖아요. 네. 중국도 그렇게 하면 되죠. 제가 뭐 중국 가서 제가 이 중국이 일본화 되고 있다 뭐 이런 거 제가 발표한 적도 있었는데 지난해 말에 그때는 그 얘기했어요. 내가 그냥 나라면 그냥 여기도 똑같이 한다. 어떻게 하느냐? 양적 완화한다. 중국 정부가 그냥 채권 발행해가지고 장래 적자 재정 펴고 그리고 그 채권 누가 사가요? 다 중앙은행, 인민은행 딱 사박아 버리면 딱 중국판 그게 양적 완화고 그게 바로 폴리시 믹스 아주 대표적인 이 경기 부양 정책이거든요. 재정 정책도 완전히 확장적으로 하고 이 통화 정책도 완전히 확장적 해가지고 이게 두 개 막 시너지 나가지고 엄청난 경기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걸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거든요. 중국이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는 이유는 그거 해가지고 잠깐 그게 경기를 반짝하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엄중한 상황에서 옛날처럼 그냥 뭐 물건 만들어서 팔기만 하면 미국이 막 사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막 있는 것도 안 사가려고 하고 도리어 날 때려잡으려고 하는데 중국 정부 내가 중국 정부에서 일을 해도 저 같아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건설 투자 막 살리고 소비 수요 살리려고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이고 그러니까 또 경제성 그러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지 저는 중국을 나쁘다 좋다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경제학자니까 그냥 말 그대로 제가 학자적인 어떤 양심에서 그리고 저의 그 어떤 지식으로 봤을 때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뿐이다는 거예요. 너무 그 훌륭한 그 뷰를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양한 이런 시각들을 여러분들 이제 들여다 보시면서 여러분의 고유한 시각으로 이제 만드셔야죠. 여러분이 그렇죠. 경제를 바라보시는 눈을 갖고 계시다 할 때 다양한 이제 접근의 뷰를 장착하셔서 가장 이제 합리적으로 그 경제를 세계 경제, 중국 경제, 한국 경제를 들여다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서서도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만 중국의 인구가 이제 저출산으로 합계 출산율이 뭐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그렇게 낮기 때문에 인구 감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여기 한 가지 더해서 출산율보다 더 심각한 게 인구의 이동입니다. 중국을 빠져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정말 많은 인구가 중국을 빠져나오고 있고 정말 많은 돈이 중국을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투자 유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인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중국 기업이 미국에 해외 직접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런 해외 직접 투자액을 추이를 보면 중국보다 돈이 빠져나오는 속도까지 감안하고 인구가 빠져나오는 속도까지 감안하면 출산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의 이동까지 감안하면 굉장히 많은 생산의 요소들이 빠져나오고 있다. 그것이 이제 중국 경제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국면이지 않나 이렇게 좀 진단을 해볼 그 수 얘기에 있을 것 대해서도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네, 질문 너무 안 좋습니다. 하셨어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말씀 주십시오. 중국이 전 세계에서 보면 최근에 그 뭐 언론에서도 한번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 세계 백만장자들이 이제 어떤 나라에서 어떤 나라를 계속 빠져나가고 하느냐 이런 걸 이제 그 발표한 자료인데 보니까 전 세계 가장 백만장자가 많이 나가는 나라가 단연코 중국이고 네, 두 번째 2등이 인도더라고요. 네, 세 번째가 영국이고 두 번째가 영국인가? 어쨌든 첫 번째는 중국이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영국, 인도예요. 네 번째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다는 거고 네. 사실은 4등이지만 인구 대비로 보면요. 예. 중국보다 더 많이 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예. 인적인 자원도 나가고요. 돈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 나가는 방법이 지금처럼 백만장자도 나가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전 자꾸 이제 한국으로 자꾸 돌아오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사실 우리 직접 투자도 보면요. 중국도 지금 들어오는 투자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지난해 뭐 비해서 뭐 3분의 1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나가는 게 굉장히 늘고 있어요. 직접 투자, 합법적인 방법으로. 네. 우리나라도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해외에 투자하는 그 직접 투자하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그 직접 투자 비율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하는 게요. 네.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해외 직접 투자보다 거의 2.5배, 3배 많아요. 나가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설비 투자나 R&D 투자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 직접 투자 형태도 그렇죠. 백만장자들도 빠져나가죠. 또 뿐만 아니라 요즘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보통 투자하면 두 가지잖아요. 직접 투자가 간접 투자. 간접 투자하면 그 속에 보면 채권 투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주식인데 주식도 요즘 또 다 빠져나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부동산 중국을 투자도 받아보면 빨리는 거지. 우리나라도 걱정이다. 네, 이런 네. 말씀이고 어쨌든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네. 항상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더 심각하다. 이제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수님이 한국 경제 욕심이 많으신데 한국 경제를 아니, 중간중간 말씀 다 하셔서 네. 정작 한국 경제 편에서는 한국 경제 얘기를 못 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할 됩니다만 건 엄청 많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배경, 인구의 이동, 돈의 이동에는 또 미국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로 좀 들어가 보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미국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SK-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그 차로 달려도 끝을 볼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지금 증축 중에 있습니다. 아틀란타에 LG전자 있고요. 현대기아차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만 제가 거론했지만 글로벌 기업들, 뭐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다 미국에 집중되고 있는데 법인세를 제로화하고 강력한 그 IRA 같은 정책 드라이브를 걸면서 중국으로 돈의 유입, 중국으로의 기술 인재 유입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일단 지금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24년 상반기까지의 어떤 미국 경제를 한번 규명해보고 그리고 하반기를 좀 전망해볼까 하는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사실 지난해 이제 미국 경제를 전망할 때는 적어도 올해 전반기나 후반기에 굉장히 심각한 경기 침체로 갈 거다. 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많은 그 방송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좀 했는데 하드랜딩으로 전망하셨던 거예요? 하드랜딩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높다. 이제 네. 왜냐하면 역사적인 그런 경험에서도 보면 네. 2008년도에도 그랬고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도 맞습니다. 그랬고 계속 네. 그랬기 때문에 그때보다도 더 상황이 여러 가지 나쁘다. 왜냐하면 버블 상태가 주식시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단기간에 이 가격 전반적인 종합 그 지수가 많이 이제 상승했고 또 실제 뭐 그거 말고도 이제 부동산 분야에서 특히 이제 CRE 쪽에서 우리 커머셜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위험한 요인이 지금 계속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네. 곧 터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생각보다 이게 이제 오래 잘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네. 그 버티게 된 이유가 제가 생각하지 못한 요인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네. 바로 뭐냐면 저는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는데 통화정책을 보면 미국 연준이 너무 늦게 이제 긴축 정책으로 가기 시작했잖아요. 2022년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준금리를 0.25에서 이제 막 빨리 올려서 22년 말 되면 4.0까지 올렸다가 이제 그 다음에 23년 되니까 이제 그게 5.5까지 이렇게 막 끌어올렸지만 양적 긴축도 이제 비슷한 시점부터 이제 하긴 시작했는데 양적 긴축은 예전처럼 그렇게 과감하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그동안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풀려 있는 그 돈이 있잖아요. 네.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어느 정도였냐면 미국 연준 그 대체 대조표를 보면 갖고 있는 자산이 한 4조 달러 정도 됐거든요. 네. 이게 8.9조 달러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 5조 달러만큼 이렇게 채권을 갖다가 산 거예요. 네. 장기적 국채라든가 MBS라든가 샀는데 그게 나중에 그거 가지고 양적 긴축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갖고 있던 걸 갖다가 이제 만기 연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금씩 팔아 나갔잖아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해봤자 그게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8.9조에서 제 기억에는 한 7조 남짓까지밖에 안 떨어졌어요. 제가 아까 네. 뭐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4조 달러 있었다. 네. 그만큼
그 유동성이 장기 유동성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다는 게 한 가지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재정 정책인데 재정 정책을 보면 지난해에도 계속 1.7조 달러인가요? 그만큼 계속 재정 적자를 받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연방 부채가 34조 달러인가 35조 달러가 지금 막 접근하고 있는데 1.7조 달러 올해도 아마 1.6조 달러 정도 제 생각엔 적자를 낼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얼마나 크냐면요. 물론 코로나 직후보다는 적어졌지만 이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이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상황이 나빠졌잖아요. 네. 그때 그 연방정부 적자 폭이 그 당시에 1.5조 달러가 채 안 됐어요. 그보다 더 많이 적자를 내고 있다니까요. 지금 올해 선거도 있고 뭐 이러니까 조 바이든 행정부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해가지고 뭐 그렇게도 하고 여러 보조금 주는 정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해가지고 막 선심 정책을 막 쓰니까 돈이 많이 풀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통화 정책도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은 데다가 재정 정책은 도리어 확장적인 지금 쓰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가는 충분히 안 잡히고 경기는 경기대로 좋고 고용시장 고용시장대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상황이 여태까지 굉장히 좋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네. 서서히 얘가 결국은 경기 침체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물가가 잡히지 않을 거다. 뭐 제 생각에는 물가가 뭐 지금 조금씩 뭐 내려오고는 있는데 그래도 CPI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3%대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목표 인플레이션율이 2%인데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그 전망한다고 하면서 희망사항을 얘기하잖아요. 곧 뭐 기준금리를 뭐 곧 다시 또 뭐 낮출 거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다시 기억을 되돌려 보면 2022년 3월부터 기준금리 올리는데 그 미국의 시장 참가자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에서 전문가라는 분들이 제가 그때 똑똑히 기억을 해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연말까지 기준금리 얼마 올릴 거냐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2%대까지 갈까 말까 그래요. 0.25에서. 제가 그래서 어떻게 2%밖에 안 가겠냐. 이 물가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 9%대가 올랐는데 훨씬 더 많이 과감하게 잡을 때까지 나 같으면 더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22년 말에 4%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시장 참가자들이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올해 뭐 9월에 뭐 한번 뭐 이거 갖다 낮추고 한 번 더 낮추느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믿어요. 네. 그럼 믿지 않고 내가 스스로 판단할 때 예. 지금 계속 그 사람들이 다 틀렸는데 계속 자기들 희망사항만 얘기했지 언제 전망을 확실히 했느냐. 네. 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다못해 연준이 하는 얘기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보면 제롬 파월 그 의장이라는 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21년 말까지 계속 뭐 물가 상승률 이렇게 막 보면 이미 6, 7%다 됐는데 이게 뭐 트랜지토리하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계속 안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말 그대로 믿으시면서 우리 투자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금방 금리 낮추겠네. 뭐 이렇게 하시는 거는 합리적인 그런 판단이 아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 24년 상반기까지의 미국 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하게 견조하게 흐름이 지속됐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셨고 확장적 재정 네. 정책이 그렇게 셀 줄 몰랐다. 저는.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도 미국 경제가 좀 강하긴 강할 텐데 점차 경기 침체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말씀하셨고. 금리를 낮출 정도는 아닐 것 같다. 저는 저라면 네. 안 낮춘다. 네, 그 좋습니다. 말씀까지 드리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대질문이 좀 생기는데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반기에. 그러면 어느 정도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통상 미국 경제 성장률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성장률까지 연간 기준으로 기록할 거라고 혹시 생각을 근데 하십니까? 이제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요.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도 그렇고요. 네. 직전까지 그야말로 골디락스예요, 다. 네. 상황이 굉장히 좋다고요, 다. 네. 연준도 막 터지기 직전까지 경기 괜찮다고 그래요. 네. 계속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다 툭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봐야 되는데 뭐 그 시장 참가자들도 지금 막 골디락스다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환호하다 툭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 우리 경제 이론적으로도 보면 물가를 잡으려면 긴축적인 통화 정책 쓰고 긴축적인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써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려면 물가를 잡히려면 결국 그 속에서 뭐가 되냐면 경기가 침체가 되고 고용 시장은 나빠져야 돼요. 실업률이 높아져야 된다고요. 네.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됐으니까 그게 돼야지만 그러니까 골디락스라는 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잡으려면. 네. 근데 갑자기 뭐 외부에서 뭐 엄청나게 뭐 공급적인 측면에서 그야말로 전 세계가 완전히 평화 상태가 돼가지고 중동에서 전쟁 끝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고 그래가지고 원유도 가격도 훅 떨어지고 뭐 식량 가격도 떨어지고 뭐 기후 위기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뭐 세상이 완전 평화가 됐어요. 그러면은 공급 측에서 막 원가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물가 잡히고 경제가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나빠지면 나빠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가 좀 나빠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씩 나빠지느냐, 이제 급격하게 나빠지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역사적인 경험에서 보면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이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통화를 갖다가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고 또 재정정책은 반대로 뭐 완전히 팽창적인 이러한 정책을 써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요새 뭐 AI가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판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동의해요. 판이 바뀌어가지고 또 그것도 상당 부분 끌고 가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렇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과거도 한번 보셔요. 과거도 한번 보면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질 때 직전까지도 그때도 멀쩡했거든요. 그때도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때였어요. 그때는 2차 산업혁명이 막 시작돼 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라디오 나오고 텔레비전 나오고 자동차 나오고 막 철도는 막 미국 같은 전역으로 막 깔리고 그러면서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다 이랬어요. 실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실체는 당연히 있었고 생산성도 더 높아졌고요. 다만 거기에 모두 열광해서 과잉 투자가 일어났고 그런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이게 너무 과잉 투자가 되고 재고가 쌓여가지고 그래서 터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꼭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항상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다만 그게 그러면 언제 어느 정도 크기로 터질 거냐 그것까지 제가 맞춘다면 저도 여기 안 오고 그냥 글로 몰빵을 하겠죠. 다만 그걸 조심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좋습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뭐 교수님께서 이제 길게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주셨던 전제는 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유지될 때를 전제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 어떤 경제 연구기관이나 국제기구나 경제전망 보고서를 낼 때 똑같거든요. 전제를 까는 거예요. 전제는 다른 이변이 없다. 지금과 같은 상태가 유지된다. 예를 들면 전쟁이 갑자기 종식된다거나 뭐 그런 일이 없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유지된다라는 전제하에 말씀 주신 거예요. 근데 네. 저도 우리가 좀 전망을 논하는 거니까 다른 어떤 전제 자체가 바뀐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깔고 논하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상황이 유지된다. 예를 들어서 중동 전쟁이 확전되지도 않고 그냥 지금과 같은 상태로 유지된다라는 전제하에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확전이 되거나 종식이 되거나 이런 변수가 등장하면 그때는 수정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우리의 어떤 토론이 네네. 이 지금 상황 같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나누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의견을 드리는 저희가 토론이니까 저는 어쨌든 미국 경제를 뭐 작년부터 천천히 매우 천천히 소프트 랜딩 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소프트 랜딩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미국의 이제 잠재 성장률 대략 한 2.1% 정도 되는데 잠재 성장률을 소폭 밑도는 정도. 그러니까 어쩌면 미국 경제가 감당할 만큼의 용인할 만큼의 경제 둔화 그런 경제의 둔화를 어쩌면 유인하는 거죠. 용인하는 거고요. 그런 경기 둔화가 전개되고 그 전개되는 흐름이 일정 부분 요즘 나타나고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를 봐도 그렇고 실업률도 4%를 통과해서 살짝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도 그렇고 임금 상승률이 정말 중요한데 임금 상승률도 4%를 밑돌고 3.9%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경기가 이제 둔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하드랜딩 오거나 뭐 경제 위기 오거나 이런 상태까지는 안 올 거다라고 저는 가정을 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런 소프트 랜딩이 점차 진전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률이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의 전제는 그러니까 PCE 기준의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금 근원 PCE도 헤드라인 PCE도 2.6%까지 이렇게 6.3에서 2.6%까지 지금 나름 상승률이 떨어져 온 상태인데 이제 이 값이 하반기 중에는 2.34% 정도에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래하는 그 배경에는 소프트 랜딩, 경기 둔화, 그리고 제가 항상 우리 채널에서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는데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거는 전혀 다른 현상이다. 물가는 원래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역사상 물가가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전년보다 물가는 항상 올라왔다.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가의 상승 속도가 둔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 상승률이 2.6%까지 나름 떨어졌고 물가 상승률이 2.3%까지 떨어지는 현상으로 저도 이제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물가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은 경기 둔화와 맞물려서 물가 상승률이 갑자기 0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2% 수준에 부합하게까지 간다. 그럼 이제 목표했던 물가 수준에 도래되면 연준이 목표했던 물가 상승률 2.34% 수준에 도래되면 그럼 이제 물가는 잡혔으니 또 경기 부양적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적극적으로 전환해 나간다면 그러면 물가는 물가대로 잡고 그리고 이제 경기 부양의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또 큰 어떤 충격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의 의견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서 뭐 이 차이가 있으니까 좋은 토론이죠. 아니 저는 제가 네. 하드랜딩을 꼭 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네. 그것도 유의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너무 좋습니다. 소프트 랜딩도 당연히 가능성이 있죠. 저는 그냥 반반으로 보는 게 맞지 그러세요?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그러면 뭐 9월부터 시작해서 낮추기 시작해서 요새 뭐 몇 번 낮출 거냐 올해 2번이고 뭐 내년에 뭐 4번 낮추니 또 지난해 말에도 뭐 올해 4번 뭐 6번 뭐 그러더니 또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네. 제가 연준에서 만약에 뭐 연준 의장이든 아닌 이제 그 FOMC 그 위원이라고 위원들, 한다면 예. 저는 안 낮출 것 같거든요. 네. 왜 안 낮추냐면 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통화 정책을 할 때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제 물가고 하나는 이제 고용인데 물가 목표가 지금 2%인데 2%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 뭐 네. 좀 전에 뭐 지금 뭐 PC 기준으로 하면 뭐 2% 그래도 초반까지 가면은 뭐 다 온 거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네. 다시 또 끌어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뭐냐면 다른 쪽을 봐야 되는데 고용이나 GDP 성장률을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GDP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 2.1%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올해 지금 뭐 국제기구에서 전망하기는 2.6%까지 본다는데 지금 완전 고용 완전히 초과해도 한참 초과했는데 지금 어떻게 그거 지금 어떻게 금리를 낮출 수 있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고용 시장도 보면 우리가 실업률도 한 4% 정도면은 완전 고용 상태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도 지금 4.1% 살짝 올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시 금리를 낮추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못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항상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부터 이제 그래 앞으로 이제 굉장히 경기가 나빠질 거야. 또 그래서 뭐 GDP 성장률도 떨어지고 뭐 그리고 또 뭐 실업률도 엄청나게 높아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잡겠어. 이렇게 미리 대처를 할 수 있지만 네. 그건 이론이고 현실에서는 제롬 파월 의장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그러냐면 계속 데이터 디펜던트 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데이터 보고 그냥 뒤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자기가 앞서서 가지 않고. 네. 왜냐하면 아무도 못 맞추니까요. 그런 상태니까 아직 우리가 데이터 디펜던트 하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사전적으로 좀이라도 빨리 해보려고 해도 아직 너무 실물 경제가 견실해서 거기에서 지금 사전적으로 내가 그래 물가에 웬만큼 목표 왔으니까 낮춘다. 왜 낮춰야 되죠? 그럼 지금 상태 그냥 유지해도 그 상태라는 거잖아요. 지금 걱정하는 거는 반대로 지금 상태 계속 유지를 했을 때 뭐 경기가 나빠져서 그래서 뭐 바꿔야 되는 그게 아닌데 어떻게 그런 금리를 낮춰야 되는 이유를 저는 이유를 하나도 못 찾겠거든요.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교수님. 제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왜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난 이해를 모르겠어요. 금리를 왜 올렸습니까? 네? 금리를 왜 올렸죠?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그렇죠. 그렇죠. 네. 2%에서 확 높아졌죠. 그럼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리를 왜 내릴까요? 금리를 그거는 디플레가 될까 봐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에 부합하면이죠. 그러니까 물가 잡기 위해 금리 인상했기 때문에 물가 잡히면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정상화하는 겁니다. 미국의 중립금리, 목표하는 금리 자체가 대략 3.5% 수준이에요. 지금의 금리가 제약적인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공감하고 있고 연준 위원들도 지금의 금리가 제약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금리를 정상화해 나갈 약 3.5%를 향해 금리를 정상화해 나가는 국면이다. 그럼 금리를 정상화하는
중립금리를 향해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은 언제쯤일까? 목표하는 물가가 잡히면이죠.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 디펜던트예요. 다만 지금의 물가 상승률이 물론 울퉁불퉁은 합니다만 6.3% PCE 기준으로 6.3%를 기록하고 2.6%까지 이렇게 떨어져 오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있기 때문에 2% 물가 실적치를 보고 금리를 인하하면 늦은 거고 2.34% 정도가 도래되면 금리 인하를 타진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판단이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준의 목표는 물가만 있는 게 아니라 고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잡힌 상태에서는 이제 고용을 탄탄하게 유지해야 돼요. 근데 실업률이 지금 4.1%가 올라갔는데 물론 이것도 완전 고용이라 하지만 실업률을 3%로 만들면 더 좋은 거죠. 2.0으로 만들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가 목표를 다 이루면 이제 다음 목표 경기 부양 또 고용 뭐 그리고 금융 불안 문제 여전히 아까 CRE 말씀 주셨지만 상업용 부동산 발 금융 부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잔존하기 때문에 오피스 공실률이 아직도 높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금융 불안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잡힌 상태에서는 나머지 문제 경기 안정과 금융 안정 목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다시 금리를 제약적이지 않고 정상화해 나가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통화 정책의 운용이지 않나 하는 것을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누구 의견이 100% 맞다 틀리다 하기 어려운 네, 게 네, 연준 네. 의원들도 네.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오늘 예. 교수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서로 다른 것도 그게 좋은 그런 겁니다. 거고 예. 우리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두 그룹으로 나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잘 판단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제 주장이 100% 맞다는 그런 식으로 제가 막 나는 옳고 상대는 틀리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다만 이제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맞습니다. 잘 판단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2.3% 좋아요. 뭐 중립금리 뭐 그런 얘기도 요새 뭐 논의 많이 하고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뭐 3.5냐 뭐냐 뭐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4.0%가 그럼 완전 고용 상태인데 더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더 떨어지면 안 좋은 좋은 거 게 아닙니까? 왜냐면 우리가 좀 전에 잠재 성장률 뭐 2.1% 이렇게 이야기하신 건 뭐냐면 네. 완전 고용 상태에서 그렇게 된다는 만약 더 떨어진 상태에서 경제 성장을 해버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실업률을 더 낮추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 다시 또 그게 뭐냐면 임금 상승률 또 끌어올리는 거고 그게 바로 물가 상승률 또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중립금리라는 건 그렇게 되지 네. 않는 상태까지 네. 하자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 생각을 부분 합니다. 혹시 또 공감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그 부분 너무 공감합니다. 그 정도 이제 생각을 너무 공감합니다. 네. 다만 그 정부의 이제 경제 운용이라는 것 자체가 또 정치적인 것까지 감안을 해 보면 지금 현실 경제가 그냥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지금 2.5%야. 3%면 더 좋은 거고 5%면 더 좋은 거고 높을수록 좋은 거라고 이 정치적인 재정 정책의 운용상 실업률도 낮을수록 좋은 거고 경제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더 좋은 거고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안정 목표를 실현했다면 경기를 좀 적극적으로 부양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의견인 겁니다. 네.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제롬 네. 파월이 워낙 정치적인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그럴 수 있지만 이제 함정인 경제학자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그 정도 좋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현은 교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그 뷰 말씀하신 대로 뭐 CRE 문제가 불거져서 그래서 금융부실로 이어져서 몇몇 은행들이 도산으로 이어지고 그게 뱅크데믹 현상으로 금융위기로 전개돼서 하드랜딩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드랜딩 올 수 없다라고 가정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니 뭐 제가 드렸던 의견이 100% 맞는 게 아니고 또 이현은 교수님의 말씀이 또 100% 맞을 수도 있고 뭐가 맞다는 것은 그 누구도 모르니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한번 같이 그리시면서 다만 그 시나리오를 그리실 때 각각의 그 논리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전개되면 그렇게 가겠구나라는 것을 그림 그리시면서 네네. 그렇게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려주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한국경제입니다. 이현우 교수님께서 한국경제를 많이 논의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이어가지고. 네, 중국 경제
어렵고 또 미국 경제도 하드랜딩 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 워낙 한국이 국내적인 영향도 있지만 미중의 의존적인 경제 구조 속에서 이 둘이 만약에 힘들어진다면 우리나라도 덩달아 힘들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일단 한국 경제 네. 가장 약한 고리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약한 고리가 당연히 우리 부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이제 부채 중에서 특별히 이제 전 가계 부채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기업 부채가 더 뭐 GDP 대비로 보면 더 많긴 하는데 네. 가계 부채가 또 속도도 빠르고 네. 기업 부채와 달리 가계 부채는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갑자기 소득이 뻥 튀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 부채는 뭐 기업 영업 실적이 갑자기 좋으면 좀 갚아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좀 괜찮고 더군다나 예전에 네. 기업 부채 문제 때문에 그때도 단기 부채 이런 것 때문에 외환위기를 겪어가지고 기업 부채는 비교적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네. 가계 부채는 이게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지금도 가계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GDP 대비로 뭐 떨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떨어졌다는 그건 그야말로 약간 숫자를 약간 마사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정도고 말 그대로 명목 GDP가 상승하니까 뭐 GDP 소위 가계부채 절대 좀 증가해도 대비로 뭐 줄어들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속을 보면 지금도 계속 가계부채를 띄우는 그런 정책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매몰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이 가계부채가 이 상태로 계속 더 커질 수가 있겠느냐 지속 가능하냐는 거죠.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저는 걱정을 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네. 그래서 제일 약한 고리다. 저는 그렇게 일단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예. 일단 저도 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토론이니까 제 다른 의견이 있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가계부채로 먼저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가계부채, 기업부채보다 정부 부채가 가장 문제다라고 아, 생각하는 그래요. 사람이에요. 여기서 예. 저하고 이게 좀 다른 뭐 가계부채도 문제가 있어요. 기업부채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그 부문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부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매크로하게 접근했을 때는 정부 부채가 문제다라는 생각을 갖고 왜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여쭤보니까 질문한테 제가 할까요? 왜 그래요? 한 일단 배우고 가게. 아니요, 배우고 가신다기보다는 네네. 세수 결손이죠. 기본적으로 정부는 그 정부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입과 세출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최근 한 4년 동안 세입보다 세출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정치적인 의견이 아니라 20년, 21년과 같은 팬데믹 경제 위기 상황에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을 수 있는 경제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떤 나라든 어쨌든 코로나19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 경기 충격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 세출을 좀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네네. 근데 22년, 23년 그리고 뭐 또 역시 정치적으로 현 정부를 비판하는 목적이 아니라 현 정부의 어떤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제시한 소위 이제 투표할 때 공약으로 걸었던 게 재정 건전성 확보고 근데 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투표로 이어진 거라고도 볼 수 있다면 근데 재정 건전성을 키우기는커녕 오히려 더 위축되고 있고 지금 세수 결손 문제가 심각한데 이 세수 결손 부분을 메꾸는 것이 정부 부채인 거고요. 그 정부 부채 문제로 인해서 계속 이 정부가 감당해야 될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이 와중에 경기는 여전히 안 좋은 상황에서 굉장히 강한 감세 정책을 드라이브로 걸고 있죠. 재정 정책의 하나의 방향성을 조세 정책의 방향성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수 결손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제가 어제 그 금융안정 보고서를 좀 정독하고 왔는데요. 마침 저 이제 그 보고서 보는 걸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 보고서 내용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네. 내용이 뭐냐면요. 기축통화국이 있고요. 기축통화국이라 한다면 미국도 있지만 나머지 6대 기축통화국 있죠. 달러 인덱스에서 네. 달러 인덱스를 결정하는 나머지 6개국 이제 일본, 캐나다, 유로존,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을 구분해 놓고
재정 적자 문제가 재정 건전성이 위축될 때 그 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를 봤을 때 기축통화국은 상대적으로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는 일이죠. 기축통화국은 재정 적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자국 경제의 경기 둔화나 또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데 비기축통화국의 경우에는 이 재정 악화가 그 나라 경제를 더 크게 짓누르는 영향을 미친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전 너무 재미있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물론 교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야겠지만 한국 경제가 이코노믹 크라이시스 경제 위기 같은 거 2008년 금융위기 1997, 8년 IMF 외환위기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런 경제 위기 같은 것은 오지 않는다고 지금 현재 보고 있어요. 그러나 중국 경제를 앞에 논한 것처럼 서서히 잠재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는 그런 경제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뷰에서 재정 적자가 계속 쌓이는 이 문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문제는 이거는 해결할 방책도 없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기업 부채, 가계 부채 문제는 뭔가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금융 규제를 통해서 예를 들면 뭔가 대응 전략이라도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일단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정부 부채 문제가 가장 우리 경제에 좀 심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특히 만약에 외재적인 충격 때문에 코로나19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변수가 등장했을 때는 그때는 사용할 카드가 없는 거예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대대적으로 동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랬을 때는 정말 그 위기로부터 회복되는 것도 굉장히 더딘 거죠. 비유가 적절할진 모르지만 일본이 그동안 마이너스 정책 금리를 유지하다 최근에 제로 금리로 인상을 했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도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운용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충격이 왔는데도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었어요. 통화 정책을 더 완화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재정 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성장으로 고착화되는 국면임을 여러분들이 많이 동감하고 계신데 이 상황에서 재정 부채가 계속 키워지는 일은 더 적극적으로 세수를 걷고 또 그게 경제 선순환을 유도해서 기업들의 신규 투자라든가 가계의 소비 증진이라든가 이게 이어져서 자연스럽게 또 세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재정을 뭐 엉뚱한 데 투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수를 확보하는 일은 좀 더디게 움직이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드립니다. 일단 뭐 저는 네. 정부 부채가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정부 부채, 뭐 가계 부채, 기업 부채 이렇게 볼 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네. 일단 가계 부채가 제일 문제다. 네. 일단 GDP 대비로 보면 정부 부채는 한 5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제 가계 부채는 한 100% 정도 되고 우리 기업 부채는 한 110%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일단 퍼센티지가 더 높아서 뭐 그런 것도 뭐 있을 수 있는데 총량적으로 그게 아니래도 네. 좀 전에 뭐 전 세계 국가를 이제 비교하시면서 이게 기축통화국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도 그냥 그 나라의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 전반적인 경제 규모가 또 크고 뭐 이런 나라는 상대적으로 정부 부채가 좀 커도 좀 안정적인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 우리 경제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좀 아까 뭐 금융안전 보고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거 말고도 사실 그런 연구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부채가 있는데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정부 부채가 네. 있으면 이 중에 어떤 게 GDP 성장률에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네. 개도국 있잖아요. 신흥국. 네. 이 얘들은 뭐가 제일 문제냐면 사실은 이 정부 부채예요. 네. 생각해보세요. 우리 80년대에 다 이게 저쪽 그 중남미 국가들이 왜 넘어져서 다 정부 부채 때문에 넘어졌죠. 당연히. 네. 정부 부채 너무 많이 끌어써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넘어진 거예요. 그것도 네. 다 그 달러 디노미네이트 된 네. 그러한 부채. 그러니까 달러 표시 외채를 끌어다가 나중에 그걸 갚지 못하는 상황. 왜 그렇게 되냐면 뭐 미국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미국 금리가 높아지니까 못 갚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선진국일수록 사실은 정부 부채가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이렇게 터지지는 않아요. 저는 우리나라도 완전히 라틴 아메리카 이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 부채가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 잠재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일단 네. 다만 다른 거 있잖아요. 가계부채하고 기업부채 이거는
선진국 개도국을 막론하고 다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줘요. 네. 이거는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가계부채부터 생각해 보면 그게 심각하면 어떤 외부적 충격에 따라서 이게 확 무너져 가지고 왜냐 가계부채가 결국은 이게 부동산 담보대출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건설 경기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크게 이제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미국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이 터질 때 그때 가계부채가 GDP 대비 99%였어요. 네. 딱 우리나라 수준보다 살짝 안 됐어요. 네. 일본이 예. 90년도에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시작할 때 그때의 일본의 가계부채가 제일 높은 수준까지 꼭가대에 올라갔어요. 그때 네. 그래봤자 뭐 한 70% 정도, 70% 남짓 이 정도 됐어요. 제 기억에. 네. 그런데도 터졌어요. 제 말씀은 가계부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중국처럼 너무 빨리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것도 주로 부동산 담보대출이에요. 우리나라는 거의 가계대출이 거의 8, 90%가 다 이 부동산 담보대출인데 이게 부동산 가격, 집값 띄우면서 같이 이렇게 막 커진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 부동산 가격이 팍 꺼지면 충격이 있으면 가계부채가 이제 터지는 그러한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려는 거고 네. 기업 부채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논의를 치고요. 네. 다시 정부 부채로 돌아오면 네. 그래서 저 같으면 제가 만약 정부에서 일을 하면요. 정부 부채를 이번 기회에 좀 키워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적자 재정을 적극적으로 피워요. 네. 그 대신 그 돈을 어디다 쓰냐면 주로 R&D 투자를 써요. 네. 그리고 설비 투자를 써요. 건설 경기에 띄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근데 지난번 우리 계속 비판 많이 했잖아요. 올해 보니까 뭐 R&D 투자를 갖다가 정부 지출에서 갖다가 줄이거나 뭐 이렇게 해보니 우리는 그거 가지고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계속 미래 먹거리 하는 설비 투자나 R&D 투자를 다 키우려고 하고 이 건설 투자는 죽이려고 한다. 키우지 않고 살짝만 살리려고 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자꾸 이 건설 경기만 띄우려고 하고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자꾸 띄우고 그러면서 자꾸 정부 부채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서 계속 옥죄면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이 거시경제학에서 거시경제 정책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는데 통화정책만 쓰고 재정정책은 그냥 손발을 꽉 묶어놓겠다는 뜻이거든요. 재정정책을 써줄 땐 써야 되죠. 지난해 1.4% 성장했는데 그때 왜 안 써요? 쓰죠. 저 같으면. 적극 써가지고 경기를 부양을 좀 해줘야 되죠. 다만 부양을 하는데 뭐 소비 막 진작하고 이런 것보다 기왕이면 미래 먹거리 만드는 그러한 투자 그쪽으로 좀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고 우리가 보통 OECD 국가 회원국이니까 OECD도 많이 비교하는데 지금 50% 남짓인데 GDP 대비로 이건 OECD 평균에서도 낮아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을 보거나 GDP 수준을 볼 때 우리나라의 그 GDP 대비 정부 부채 수준은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다. 그렇다고 저는 높이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나중에 세금 낼 사람이 없는데 지금부터 관리 안 하면 문제가 되죠. 당연히. 다만 무조건 항상 100만 원 쓰자는 게 아니라 경기가 나쁠 때는 그때 미래 먹거리 투자로 이걸다가 정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집어넣어서 그래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게 계속 선순환 되도록 그런 것을 해보자. 그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의견 감사합니다. 아마 또 반문이 아니, 좋습니다. 있을 것 같아서 미리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렸고요. 일단은 제가 좀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이현우 교수님은 일단 전제가 어떻게 하면 터지냐에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부 터질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질까봐 걱정을 하신다는 관점에서는 전 100% 공감합니다. 정부 부채는 터지는 과제가 아니에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터지는 게 아니라 잠재 성장률 자체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저성장 고착화되는 그런 것을 만드는 요인으로서 정부 부채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도 제가 아마 우리 현 정부가 R&D 예산을 늘려놓은 몇몇 공신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R&D 예산을 왜 줄이느냐 이 얘기를 저는 수천 번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R&D 예산을 늘려서 미래 유망 산업을 확보하고 기술 인재를 또 확보하고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야 된다는 건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한 해 예산 약 700조 정도에서 R&D 예산 규모가 30조 정도 되는데 R&D 예산을 예를 들어 30조를 갑자기 100조로 늘릴 거 아니라고 한다면 이 확장적 재정정책 혹은 긴축적 재정정책이라는 면에서는
R&D 예산을 놓고 확장이냐 아니냐를 논하기는 좀 어렵겠다. 기여도 면에서. 저는 그런 면이고 지금은 제가 이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세수를 마련할 만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지출만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세입을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계속 감세 정책만 도입하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촉진책들이 다 감세예요. 법인세이나 상속세이나 그러니까 그것도 좋단 말이에요. 좋다고 치죠. 근데 그러나 그 이외에 세수를 확보할 만한 차선책들을 마련해 가면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세출 늘릴 것만 계속 고민하고 왜 세입에 대한 고민이 없느냐. 저는 그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 건전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그 현상이 결국 우리 경제를 더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그 세출도 R&D 예산 중심으로 또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이끄는 중심으로 선순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제가 한 말씀만 네. 더 네. 첨언해도 될까요? 아유, 뭐든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 제가 뭐 터질 네.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한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 네. 그럴 개연성도 걱정해야 되는 부채는 가계부채다. 네. 정부 부채는 아니고 가계부채는요 2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요. 제가 아까 만들었잖아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어떤 종류의 부채가 어떤 식으로 경제에 영향을 주느냐 이런 건데요. 가계부채는 2가지 개연성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는 외부의 충격이 있을 때 폭 터지는 것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대차 대조표 불황. 네. 이게 뭐냐면 가계부채가 이미 너무 내 소득 대비 너무 많아요. 원리금 갚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투자해 놓은 그 부동산 담보대출로 투자해 놓은 그 집값이 이제는 오르지 않고 떨어지거나 현 상태에 유지를 하면 나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실질 소득이 내가 실질 자산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소비할 때 단순하게 매달 들어오는 소득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나요? 아닌데 자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죠. 그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나의 그 소비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나오는 그 불행이 바로 대차 대조표 불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가 많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한국은행 그 보고서 금융안정 보고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나온 보고서 중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GDP 대비 가계부채가 80% 이상이면 그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줘서 네. 앞으로 GDP 대비 80% 밑으로 떨어뜨린다. 그래서 네. 이창용 총재도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80%라는 건 정해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전반적으로 많으면 나쁘다는 그런 연구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2가지를 다 볼 때 우리나라는 그걸 이미 초과해도 너무 많이 초과했고 지금도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정부 부채는 그거에 비하면 아직도 좀 양호한 편이고 특히 경기가 좀 어려울 때 지금 막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될 때 이때는 좀 그걸 좀 살리면 좋겠다. 지금 한번 보시면요. 많이 이제 연구도 하시니까 한국에서 나온 지난해 말에 나온 보고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잠재력이 계속 10년 단위로 네. 이렇게 막 줄어드는 게 보면 네. 그 중국도 한때는 뭐 14%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우리나라도 70년대 초반에 14% 성장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도 70년대 뭐 10%대 성장했다. 그다음에 뭐 7, 8% 성장했다.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네. 첫 번째 얼마나 자본이 증가했느냐. 그 설비 투자로 하는 거잖아요. 네. 두 번째 얼마나 기술이 증가했느냐. 그러니까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그래요. 거기서는. 그 R&D 투자 가지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나 노동이 증가했느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계속 노동은 줄어들고 이제는 요즘은 0. 몇 %예요. 이제 거의 이제 마이너스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인구도 줄고 거기 소위 말하는 생산 연령 인구도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 증가가 경제 성장 증가에 기여하는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남은 게 뭐예요? 결국은 설비 투자해가지고 자본을 이걸 늘리는 거나 아니면은 R&D 투자해가지고 총요소 생산성, 총 전체적인 기술 수준을 높이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다 줄어들었어요. 지금 설비 네. 투자를 주고 다 앞으로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높이지 않으면 무슨 2% 지금 2%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잠재력이 한국은행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처럼 계속 그 인구 고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한 19%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일본처럼 29% 정도 10% 정도 증가하면 적어도 3%포인트 마이너스 한다. 마이너스로 갈 거다. 그게 제가 볼 때는 2030년 중반 후반이에요. 그때 마이너스까지 갈 텐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그 GDP 성장을
만들어내는 그 3요소 중에 노동은 이래저래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남은 게 뭐냐? 결국은 기술을 높이거나 아니면 설비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누가 할 거냐? 정부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그걸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계속 집 짓는 데다 돈을 써버리면 가계부채를 늘려서도 문제지만 우리 전체적인 투자 자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게 설비 투자 안 하고 기술 투자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제가 그걸 계속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더군다나 직접적으로도 또 정부가 설비 투자도 하고 기술 투자도 할 수 있어요. 약간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그게 R&D 네. 투자잖아요. 네. 정부의 그 R&D 예산. 그것도 줄이니까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린 네. 거예요. 너무 공감하고요, 교수님. 제가 2025년 경제전망서 네. 지금 3분의 2를 탈고한 상태인데 벌써 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9월달에 나오니까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전망서에 세계 경제, 한국 경제, 산업 트렌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한국 경제 트렌드의 첫 번째가 바로 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고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우리의 정책 방향이어야 되고 그러려면 노동 투입을 늘리거나 자본 투입을 늘리거나 총 요소 생산성을 올리거나 셋 중에 하나인데 노동 투입, 자본 투입을 우리가 올릴 수가 없다면 총 요소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R&D 투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확장적으로 재정을 더 편성해서 정부 부채에 의존해 가면서 적자 재정을 펼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를 논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의 규모를 정하고 규모를 얼마나 늘리느냐는 확장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고 R&D 예산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이것은 전체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재정의 운용에 해당된다. 재정 운용을 조금 더 경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의 운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통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 정부 부채 얘기 말고 이제 꼬집어 주신 게 가계 부채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 10분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가계 부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네. 가계 부채를 제가 당시 2014, 15년쯤에 가계 부채를 3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아 그래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아 네. 저는 정말 가계 부채에 있어서 되게 자신이 있어요. 네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좀 거만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3년 동안 가계부채만 들여다봤으니 얼마나 디테일하게 봤을까요? 그렇게 보고 이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 활동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가계부채 문제를 가지고 들여다봤는데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서 이게 터질 요인이다. 저도 터질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부채도 터질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계부채는 집값 하락이라는 것이 전제될 때 터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집값 하락이라는 집값 하락보다는 이제 폭락이죠. 집값이 폭락하게 돼서 자산 시장의 구조조정이 일어날 때 그때는 가계부채 문제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터질 겁니다. 워낙 우리나라가 주담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한 의존도보다 집값이 그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당연히 상환 안 하죠. 당연히 상환 안 하면 금융부실이 심각해지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것은 가계부채 규모보다 자산 표시 가격이 더 떨어졌을 때 그만큼 폭락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 폭락할 거라고 전제하고 얘기하기는 어렵기 제가 가계부채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저는 이게 집값이 폭락할 걸 전제로 가계부채 문제가 터질 거라고 얘기하는 데는 너무 많은 가정을 덧대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으로서 집값이 폭락하는 현상을 예견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저는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주인공은 집값이 아니다. 더 취약차주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여쭤봅니다. 더 취약 찾는 분 누구 뭘 얘기하시는 거죠? 가계부채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증가 속도랑 거의 비례합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 어디서부터 일으키느냐? 은행이에요. 1금융권. 물론 2금융권의 의존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부채 문제가 터질 것인가 아닌가를 진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연체율. 두 번째가 고정자산, 고정 이하, 그러니까 부실채권 비율.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체를 했어요. 그리고 연체 시작점으로부터 되게 오랫동안 연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연체 지속률. 그리고 연체를 3번 연속하면 이제 부실채권에 좀 거의 부합할 텐데 전체 가계부채 중에 부실채권 비율이 얼마나 되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보면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의 연체율이 심각하거나 혹은 은행권의 연체율이나 부실채권 비율이 높다기보다는 이금융권,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연체율이 심각하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유형별로 구분한다면 자영업자 대출 부분이 가장 심각하다고 판명이 되고 그래서 취약차주라고 하죠.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그러니까 3가지 이상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저소득계층이거나 다중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신용 등급이 낮은 저신용 등급인 사람을 취약차주라고 하는데 그 취약차주 비중이 늘어나는 그 영역도 역시 이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의 성격이 굉장히 부합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한번 당하고 자영업자들이 그리고 22년에는 다시 고금리로 당하고 인플레이션으로 당한 거예요. 원자재 값 다 오르니까. 근데 매출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임금 근로자들이 2천만 정도의 임금 근로자들이 소비 지출을 안 합니다. 외식 소비를 안 합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밀키트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집에서 먹는 비중을 늘려요. 외식 비중을 낮추고 이런 움직임이 고스란히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는데 고금리 부담이 있으니까 도저히 이 매출 가지고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지경에 놓여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걱정이 되는 우리 1,800조 정도 되는 가계부채가 있지만 그 가계부채 중에 일부는 자영업자의 가계부채가 있고요. 그 외에 자영업자 부채가 따로 있거든요. 자영업자 대출. 이것까지 생각하면 이 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냥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는 터질 수 있다. 분명히 터질 수 있다. 그래서 터지도록 만드는 것은 가계부채인 거고 정부 부채는 경기를 계속 저성장 국면으로 몰고 오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일단 그 주택 가격이 지난 뭐 2017, 18년 이후에 거의 한 3배 이렇게 서울 기준으로 오르고 지방 한 2배 정도 올랐는데 그게 이제 뭐 정책 실패 플러스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이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것을 계속 이렇게 유지할 거냐 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뭐 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집값이요. 네네. 그 이유는 이제 인구가 고령화가 이제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가지고 더 이상 그 집을 계속 사줄 사람이 없을 거다라는 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그래도 뭐 소득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뭐 큰 집 좋은 집 자꾸 뭐 한 채 두 채 자꾸 그러면 또 살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0%대로 이제 수렴하기 때문에 안 될 거라는 거고 세 번째는 결국 유동성 또 이제 금리 문제인데 그게 뭐 지금 잠깐 떨어질 것 같지만 옛날처럼 뭐 0%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렇게 계속 늘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정부가 그래도 계속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정책을 뭐 지난해 뭐 특례 보금자리론 40조 풀고 올해는 또 뭐 신생아 특례 대출 27조 풀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다시 또 종합부동산세 뭐 이거 가지고 또 완화 폐지한다고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뭐 지금 우리 스트레스 DSR 갖다가 뭐 2단계 7월 1일부터 하기로 한 거 갖다가 9월 1일로 늦추면서 계속 집값을 계속 띄우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계속 그걸 집을 사도록 이렇게 하면서 그게 또 가계부채 계속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게 취약자주 말씀하셨지만 그 젊은 사람들이 취약차주예요 사실은. 굳이 뭐 엄밀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중채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이제 몰릴 수밖에 없고 그게 또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또 더 가속화할 거다. 그분들이 결국은 뭐 그거 갚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집을 그러면 그거 하나 뭐 빚내서 샀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아기 많이 낳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게 더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가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것을 좀 걱정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저는 터지지 않게 하려고 해서 계속 이런 말씀 드리는 거지 터지기를 바라면서 제발 터져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시면 정말 안 된다는 거고 터지게 자꾸 이렇게 미루면서 도리어 터질까 봐 지금 하는 정책이 대부분 그렇게 될까 봐 저는 걱정이라는 말씀 계속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그래서 하향 안정화로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바람을 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뭐 GDP 대 80%까지 날리는 것이 그게 목표다. 이렇게 좀 낮춰주는 게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다못해 한국은행 금리도 뭐 이걸 좀 낮추려면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지금 금리를 낮추려고 해도 가만히 보면 뭐 그래 물가는 뭐 그 목표까지 다 내려갔다고 그래요. 일반적인 물가가 내려가도 저는 그 속에 보면 우리 공공 물가 이런 것이 공공 서비스 물가 이런 것들이 뭐 전기값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가스값 이런 것들을 이미 뭐 억지로 사실 인상을 눌러놨기 때문에 지금 뭐 2% 초반이지 뭐 미국처럼 그런 거 정부가 전혀 규제 안 하면 사실은 2% 후반대쯤 뭐 똑같지 뭐 사실은.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봐야 된다. 항상 통계 지표는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렇게 된 상태 어쨌든 그래도 뭐 낮았다고 해요. 낮아도 우리가 금방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게 첫 번째는 물가가 다시 이제 그렇게 튀어 오르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지금 자본 유출도 많이 되고 있고 환율도 계속 불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에 그래 그럼 시중에 금리가 더 낮아지네. 그러니까 더 또 그것 때문에 가계부채 더 일으키고 그래서 다시 또 집 사는 정책으로 가서 계속 옛날처럼 계속 집값을 띄워버리면 그러면은 이게 우리 미래에 희망이 없을 거다. 도리어 점점 더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가 점점 더 그 위태한 마치 시한폭탄을 자꾸 또 키우는 상황이 될까봐 이제 그걸 걱정을 하면서 자꾸 줄이자 그거를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제 뭐 말씀 주신 교수님의 그 고견 굉장히 감사하고요. 우리가 그 터지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그 취약한 약한 고리일까를 이제 좀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현순 교수님께 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제 가계부채는 이제 금리의 함수잖아요. 왜냐하면 소비는 가격의 함수이듯이 물론 소득의 함수이기도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소비할 수 없고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를 더 늘릴 수 있는 환경이 되듯이 가계부채 규모를 통제하려면 사실은 금리만 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22년에는 가계부채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었죠. 그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때 대대적으로 금리 인상할 때 가계부채 규모가 오히려 전년보다 줄어서 증가율이 줄은 게 아니라 가계부채 규모가 잠깐 줄었었어요. 그런 현상들을 놓고 본다면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거나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때 가계부채 문제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한켠에는 이미 부채에 의존한 이런 뭐 청년층을 포함한 그 취약차주들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야기될 그 감당해야 될 이자 상환 부담 두 가지 문제로부터 또 자유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해서 가계부채 규모를 잡으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존 대출자들은 진짜 지금 폐업하냐 마냐를 놓고 지금 정말 진짜 사투하는 자영업자 여러분께 너무나 힘든 과제가 또 되기도 하거든요. 더군다나 이 자영업자분들이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과 그 밖에 자영업자 대출을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통화정책이라는 관점에서 교수님이 한국은행 총재라고 생각하셨을 때 금리를 가지고 이걸 통제해야 될까요? 아니면 금리 외에 다른 요소를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나라는 지금 24년 하반기 이 약한 고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건 의견 많이 일단 그 한국은행 입장에 생각하면 기준금리를 사실은 이제 3.5%까지 올렸잖아요. 네. 미국의 연준은 그 5.5%까지 올릴 때 이제 그 금리 격차가 이제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억지로 막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계속 환율은 계속 위로 올라가고 외환보유고도 계속 줄어들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네. 이미 뭐 그 4,600억 달러에서 지금 4,200억 달러 밑으로 좀 떨어졌으니까 괜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결국은 저는 그 금리 차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우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3.5가 아니라 3.75나 4%까지 올렸으면 어땠을까? 그럼 지금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더 있지 않았을까? 지금 살짝 낮추거나 그러면 가계부채도 사람들이 더 일찍부터 더 키우지 않고 잘 조정도 했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솔직히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뒤늦게 이제 올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미 때가 늦었다. 그래서 네. 현 상태에서 급격하게 낮추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미 충분히 올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낮춘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뭐 유럽에서도 뭐
뭐 22도 낮추고 뭐 스위스도 스웨덴도 뭐 캐나다 다 낮췄다는데 왜 우리는 못 낮춰?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다른 상황이죠. 거기는 또 그리고 실제 또 실물 경제도 굉장히 나빠요. 네. 그 유로 지역 올해 지금 경제 성장이 0.8%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2.6% 한다고 어쨌든 정부에서 발표까지 하고 경기 좋다고 그러면서 경기 나쁘다고 도리어 낮추라고 계속 요구할 수 없다는 거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그 나라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야 되는 거고, 또 그 나라가 갖고 있지 않은 또 하나가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또 외화 유출도 이거 외국 자본 유출도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금리를 낮출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다만 저도 당연히 자영업자나 뭐 소상공인 어려운 거 알죠. 그렇지만 그거는 미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번에 2차 그 2단계 스트레스 DSR을 뭐 7월에서 뭐 9월로 이렇게 옮기면서 가계부채를 또 엄청나게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네. 이런 정책은 정말 정책적인 하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이유를 뭘 대냐면 부동산 PF 구조조정하는데 뭐 이걸 더 미세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소상공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도와주려고 한대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약 그게 진짜 목표라면 소상공인이 빌리는 대출에 대해서만 스트레스 DSR을 2개월 연장을 하면 되죠. 왜 전체를 다 연장을 해가지고 집값을 띄우는 정책으로 가냐고요. 제 말씀은 이게 매크로, 그러니까 거시 경제적인 정책이 있고요. 미시적인 정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소상공인 문제는 미시적인 정책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렇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꺼번에 그럼 탁 낮춰버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뭐 빈대 잡겠다고 초과상권 태우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빈대 잡기 위해서 빈대약을 따로 국지적으로 뿌리는 것이 맞다는 거죠. 저는. 네. 좋은 의견입니다. 제가 저희 채널에서 통화 정책을 비에 비유를 합니다. 화분이 물이 부족한 화분도 있고 물이 넘치는 화분도 있는데 둘 다 마음에 들게 해줄 수 없어요. 맞아요. 통화 정책은. 그러니까 말씀은 지금 전반적으로 물이 넘치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비를 더 주지는 말자. 다만 물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화분에게만 물조리기로 물을 주자.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거예요. 정책적 제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비냐 물조리개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약한 고리에 해당되는 그 해당 계층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핀셋 정책을 펼치는 노력이 필요하고, 통화 정책 기조는 높은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뭐 제 의견을 드리는 것을 좀 삼가도록 하겠고, 1시간 반여 동안 네. 정말 열띤 토론 벌여주셔서 감사하고, 중국 경제, 미국 경제, 또 한국 경제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를 좀 고루 좀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다양한 시각을 좀 접하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독자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수님의 시각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다른 의견도 좀 확인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경제를 보는 그 시각을 좀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저도 많이 배우고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여러 채널에도 나가고 방송에도 나갑니다만 우리 김광석 교수님께서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다양한 그 전 세계 뭐 중국, 미국 네. 또 우리나라의 경제 이슈를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또 토론하고 그러면서 또 대안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네.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평소에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또 우리 제가 김광석 교수님 또 네. 그 채널에서 또 저도 네. 가끔 이제 들으면서 또 많이 배우는데 예. 오늘 정말 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도 우리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또 드리고, 뭐 혹시 또 뭐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 아니면 또 금리를 뭐 낮추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서 혹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실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저희 이제 경제학자로서 드린 말씀이고 개인적으로는 모든 분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이해관계 입장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떤 특정 화분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전체 경제라는 매크로 경제라는 관점에서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제4의 연구소 대표 또 이현은 교수님, 그리고 유튜브 이현은 교수님과 함께하는 경제 포럼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예정된 미래 저자시니까 해당 안내 문구들 다 고정 댓글에 표시를 해 놓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관심 갖고 즐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